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5월 단체와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다은 광주광역시 의원 그리고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5.18이 어디까지 왔는지 5.18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김정은 시의원님, 5.18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네, 사실 외면받고 있는 오늘날 5.18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5.18 공법단체들께서 당사자가 직접 하겠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잘할 수 있어 라는 말로 주장하시는 당사자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5.18이 있었던 열흘이라는 시간 안에는 이 피해의 역사가 분명 있지만 그와 대비되는 저항과 대동의 역사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피해 측면에서 보면 5.18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로 끝나지만 저항과 대동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평범한 시민들이 완성한 경이롭고 숭고한 저항의 항거의 의미가 남습니다. 이 사회적 측면으로 보면 항거의 의미가 더 무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덕분에 5.18이 시간이 흐르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뒤에도 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유족, 부상자, 공로자라는 이름으로 당사자를 한정짓고 그들이 마치 5.18에 관한 처분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오늘날 찢긴 5.18의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호 변호사께서는 지금 정다은 시의원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우리 안에서 분열의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안타깝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럼 초심이 무엇이냐? 94년 8월에 5.18 정신을 기념하고 추념하기 위해서 만든 5.18 기념재단의 창립 선언문에 그 초심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멍해이고 5월은 채권이나 이권이 아니라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라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은 부상자의 것도 구속자의 것도 유가족의 것도 아니라 5월을 지키려고 했던 시민들 또 민주주의를 지지한 모든 시민들의 것이라고 선입되어 있고 이 말까지 써져 있거든요.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이 5월을 더럽히고 가진 님들을 욕되게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반성하자. 이 초심을 담아서 잘해보자고 94년에 이미 아마 이렇게 초심을 다 담아봤는데 그 초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예가 아니고 멍해다. 예. 이런 의미는 지금 우리 정다은 시인님이 했던 것처럼 거기에도 분명히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뜻이. 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이제 43주년인데 그러면 30대들은 5.18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모른 척하고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이 시의회에서 청년 의원들이 이번에 5분 릴레이 발언으로 5.18에 관한 이야기를 공론화한 것이 문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지금과 같은 이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는 5.18을 부정하거나 공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저희 현 시점에 맞는 시각에서 5.18을 지키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5.18을 지킨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오늘날이 되어 보니 여러 가지 문제 이유들로 인해서 5.18이 동시대를 살았던 시민에게는 약간 피곤한 5.18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저희한테는 좀 짜증나는 5.18 그리고 저희 밑으로 내려가면 부패한 5.18이 돼서 앞으로는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5.18이 계속 숨 쉴 수 있도록 다음 세대로 전승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이 저는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지역의 5.18 대동정신, 5월 정신이라는 게 지역의 커다란 유산이 돼야 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짐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짐으로라도 남아있는 것이 다행스럽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5.18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뭐 최근까지만 해도 뭐 5.18의 세계화, 이런 전국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43주년 맞는 5.18 올해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서 너무 치고받고 싸우는 게 보이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웠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가 문제인지 서로 알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자기 희생, 자기를 얼마나 내려놓느냐의 문제. 당사자에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5월은 사실을 내려놓고 지켰던 항쟁의 역사고 민주주의를 희생하면서 5월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간 하나의 주춧돌이 됐기 때문에 그게 살량돼서는 안 될 가치다. 여기는 누구도 저는 토를 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43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이것이 무감각해져서 좀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하나의 권리나 이권이나 자기 주장과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뒤섞이면서 뭔가 그런 순수함이 좀 퇴색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안에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하고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5.18이 다시 전국화되고 또 세계화되고 또 이 가치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좀 전해야 돼야 될 상징 자산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그 뭡니까 전두환 씨 손자 전원 씨가 할아버지 대신에 광주에 와서 사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김정호 변호사님 그 소송하셨잖아요. 예. 그 지금 소송들 민사하고 형사 소송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좀 형사는 2017년 이제 4월에 이제 책이 출판된 이후에 6월에 저희가 고소를 했고 2018년 5월에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2021년 11월 30일에 났습니다. 역사적인. 오히려 헬기 사격이 판결로서 확인된 판결이었는데 전두환이 2022년 11월 23일 날 사망하는 바람에 1심의 유죄 판결이 공소기각으로 안타깝게도 이제 공소기각이 돼버렸고요. 근데 다행히 출판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원인으로 한 헬기 사격뿐만 아니라 나머지 북한군 개입설을 포함한 모든 허위 사실을 쟁점으로 삼았던 출판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서 저희가 승소 판결을 했고 항소심에서도 강주고등법원에서 헬기 사격까지 다시 다 또 증거로 제출돼서 또 똑같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팩트체크는 사법부 판결을 통해서 다 됐다는 것이고 사실 5.18의 진상규명이나 이런 가치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 정의를 확인하는 건데 사실 이 판결문이 이미 몇백 페이지가 쌓였기 때문에 5.18의 어떤 진실을 알고 싶은 분은 이 판결문만 읽어도 됩니다. 제가 다만 안타까운 것은 판결이 객관적으로 쌓여 있어도 그 판결을 읽지 않고 그냥 5.18에 북한군이 왔다고 믿고 싶어하는 일부 아직도 흔드는 좀 그런 우리 한국 사회에 좀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계셔서 저는 판결문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대법원이 조속히 마지막 최종심 상고심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곡하고 폄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제 김정호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판결문이 있는데 판결문 읽어보면 분명히 알 거를 가지고 마치 좀 문제 제기를 했던 분 계시잖아요. 최근에 예. 여당 국민의힘의 수석 최고위원이셨다가 예. 1년 뭐 당권 정지당한 그런 분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들하고 같이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은 그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 물론 역사적 사실에 대해 사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 삼고 판결에 나온 내용은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자는 거예요. 5.18이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극소수 의견이지만 의견이 갈릴 수는 있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하지만 북한군이 개입했냐 안 했느냐는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체크가 가능한 사실의 영역입니다. 근데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은 5.18에 대해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사실관계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객관적 증거에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관계조차도 비틀고 자꾸 왜곡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우리가 반대 의견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사실관계를 알고 하거나 몰라서 속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 난 큰 폐해로 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5.18 관련한 왜곡, 폄하 이런 부분들 잘못된 것들을 계속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올해는 우리 정다운 시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왜 그랬는지 지금 저희 내부 안에서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갈등하다 보니까 오히려 광주를 폄하하는 일들이 더 외부에서는 더 잦아지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자정하자는 얘기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의 시도가 없었던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안에서 계속 커져가는 이 암덩어리 같은 존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드러내어서 반드시 절제해야만이 이 5.18의 생명력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점이 왜 하필 지금이었냐라고 이야기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전사동제와 함께했던 2.19 사태가 이 트리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특전사 동지하고 했던 대국민 공동선언식이었나요? 네, 용서와 화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에 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일단 그 용서와 화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위상에 맞는 행사가 실질적 내용이었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용서와 화해의 상대방이 이 5.18 진압군 쪽에서는 특전사 동지회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150명의 특전사 동지회 이 참여자들 중에 실제 80년 5월 광주에 왔었던 진압군은 3명에서 5명뿐이라고 당사자 단체 대표께서 확인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를 찾아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150명 중에 3, 4명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이것이 그 당시에 진압군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건가? 그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광주가 화해의 자리로 나간다면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민들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비춰지기가 갈등으로만 비춰지잖아요. 지금 계속 그래 광주 너희들끼리 그렇게 싸우는구나 치고받고라고 타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뜻이 어찌 보면 잘못 전해지는 것, 또 왜곡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당사자 단체라고 하면은 공법 단체로는 유족회, 상주격이죠. 그리고 공로자회, 부상자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고 그 외에도 5.18을 지키려는 단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 간에 이 보이지 않는 다툼은 그동안 계속 있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 간의 다툼이 이번 2.19 사태로 불거지면서 이게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주 2억의 지역에서는 쟤네들 또 싸우네라는 이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저희 안에서는 그동안 계속 있어왔던 다툼의 양상이 이번 5월에는 다르거든요. 뭔가 저희가 이 시의회에서 집단적으로 물었던 물음에 대한 단체들의 반응도 고맙다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이제는 돌아봐야 된다. 정말 이것을 계기로 해서 5.18이 뭔가 더 나아갈 수 있게 더 이상 굼지 않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충돌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절하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고 필요했었다. 그리고 지금이 때이다. 지금 어쩌면 좋은 때다. 네. 더 이상 늦어지지 않은. 네.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5.18 전야제 합니다. 전야제 끝나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18 기념식에도 참석했고 내일도 지금 참석할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김정호 변호사님,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관련해서? 저는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걸 예상할 수는 없고 다만 기대하는 것,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였지만 5.18만큼은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고 민주주의 역사로서 기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진만원 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자꾸 주장해서 징역 2년의 법정 구속을 받고 좀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얘기를 전두환 씨가 해서 유죄 판결이 됐던 것이고 그 얘기를 다시 광주역에서 최근에 가서 정광훈 목사가 또 했거든요.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것은 그 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걸 흔들고자 하는 정치적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19에 대한 언급이 불의한 건 4.19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민주이념. 거기에 그냥 5.18 정신만 수록을 한다면 헌법의 전문에 나와 있는 5.18 정신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시도들이 되게 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사실은 정말로 국민 통합에 기여한 바가 저는 크다고 보고요. 저는 5.18 역사 왜곡의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가? 저는 광주 시민이나 5.18 피해자가 아니라 5.18에 팩트체크를 하지 못해서 정말 5.18에 북한군이 왔다고 잘못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거나 다른 지역에 속고 있는 국민들, 나는 이분들이 진정한 피해자가 아닌가. 우리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과거의 어떤 아픈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향후의 민주주의 역사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 한번 이런 왜곡들이 한번 정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대통령께서 5.18 헌법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본인의 대선 공약을 좀 실천하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김정호 변호사께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당연히 우리 정다운 시의원께서도 찬성을 하시는 거죠? 필요한 거고. 네, 당론이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재차 그거에 대해 강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 이야기는 안 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의심이 든다거나 어떻습니까? 물론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선배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었고 물론 최근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 거듭되는 망언에 침묵으로 옹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 광주 시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믿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 대통령의 권력은 저희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몰아준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대통령을 잘 못 써먹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내 지지 세력만 공고히 하면 또 당선된다, 될 수 있다는 지금의 정치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이 권력을 멋대로 사용하는 대통령을 낳았다고 보입니다. 대통령과 같이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당선만 되면 안면몰수하는 정치인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 투표를 통해서 정치를 직접 하시는 시민들께서도 냉철하게 좀 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최근에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위원 네. 관련해서 당원권 1년 정지했어요. 네. 그럼 굉장히 중징계를 했잖아요. 네. 물론 그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김광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문제를 삼기도 하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국민의힘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내일이라도 와서 우리 김정호 변호사께서 이야기하는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힘을 더 강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와서 약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사람에 대한 마지막 기대입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약속을 한다는 거는 말로 약속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말씀하셨던 대로 행동으로 보여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메시지는 천금과 같은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메시지로 선언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김정호 변호사께서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저기도 판결도 저기 했지만 말씀했던 정광훈 목사 이야기 같은 경우 그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지만원 사례가 그대로 통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전두환 소송을 좀 열심히 했다면 우리 저 건너편에 계신 정단 시의원께서 지만원 소송을 열심히 하셨었는데 결국은 이런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그 법률의 8조를 신설한 거거든요. 그 전에 대법원이 집단 표시 명예훼손이라고 그래서 피해자가 집단이 너무 크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헬기 사격은 피해자를 조교 신분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가능했는데 북한군 앱스는 분명히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집단이 광주 시민,
5.18 당사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처벌을 못 했는데 이제는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광훈 목사 사례가 5.18 역사왜곡 그 처벌법의 그 조항에 적용되는 국민들에게 또 상징적인 교훈을 주는 사건이 되길 바라고요. 사실 처벌하는 사람이 처벌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왜? 왜곡 편매가 없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지만 하지만 정광훈 목사가 상징하는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꼭 저는 그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정호 변호사께서 지만원 사건을 이렇게 저기 하셨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데 그러면 정광훈 목사의 그 지금 5.18은 북의 폭동이다라고 주장은 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똑같은 발언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제가 역시 지만원 씨는 같은 발언을 해서 지금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가 만든 홈페이지에서 역사 왜곡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만원 씨가 구속되기 전에 또 내놓고 간 책들도 있거든요. 예, 정광훈 씨가 지만원 씨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만원 씨의 경우는 2004년도부터 그런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만원이 구속되기까지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법원이 손해배상금으로 판결한 판결금도 지만원의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구구 이 유튜버들의 이 열혈 지지자나 구독자들의 모금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단죄가 어려우니 정광훈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역사왜곡 시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 처벌을 하려면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보통 역사왜곡 시도가 있을 때 저희 민변에서 김정은 선배님과 저를 비롯해서 여러 변호사들이 함께 하거든요. 저희 세트가 있습니다. 일단 더 이상 이 왜곡된 물건들이 퍼지지 않게 가처분을 하고요.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을 소장을 쓰면서 형사 고소장을 씁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보통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보고 민사 손해배상은 결론이 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광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왔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관련해서 원포인트 개헌 제안하겠다고 공식으로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거기에 와서 받는다. 하자라고 하면은 일사천리로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도 그래도 더 많은 것들이 남아 있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면 저는 나머지 절차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가요? 우리 김정호 변호사. 저는 반신반의하는 입장입니다. 기대나 희망 섞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통령께서 내일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자기 대선 공약을 언급을 하시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만에 하나 또 안 하신다면 상당 부분 또 이게 표류할 수가 있고 대통령께서 그 표현을 하시고 약속에 대한 이행을 실천에 강조하신다면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당에서는 원포인트 개헌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당이 화답한다면 국회에서 큰 걸림돌은 제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면 어제 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에 비슷한 걸 했어요. 앞으로 이제 이게 내년 6월까지 이제 올 연말에 끝나고 내년 6월까지 이제 최종 보고 끝나는데 종료하고 나면 저희가 좀 진상 규명이 됐나? 라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필요한 게 앞으로도. 저는 사실 일관되게 제가 주장해 왔던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사법적 어떤 해결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하나의 방법이라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국가 차원에서 발간된 공인인권 이제 전체적인 국가 명의로 발간되는 그 백서가 발간이 됩니다. 그게 워낙 방대한 내용으로 수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하나의 뼈대라면 그 사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수록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상당 부분 그 진상규명에 저는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발포명령과 관련해서는 1980년 5월 27일의 발포명령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로 그 발포명령에 5월 27일 지난 명령에는 발포명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전두환을 포함한 반란 수괴들에게 다 내란 목적 살인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 외의 발표들이 있잖아요. 5월 19일에 광주고등학교 앞에서의 발표, 5월 20일에 광주역 앞에서 발표, 또 가장 그 학살의 상징적인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의 발표. 이 발표 명령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완의 과제거든요. 그거에 대한 아주 근접하고 증거에 가까이 간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다운 시의원께서는 저희가 이 5.18 정신, 또 우리 대동정신, 5월 정신 43주년 앞으로도 계속 사라지지 않게 역사에 남기려면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일 이번 시점에 이번 5월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당사자 단체의 성찰인 것 같습니다. 이 5.18이 더 이상 공격받거나 조롱받지 않으려면 그 여지나 소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너무 큰 과제이지만 그럴수록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월 영령을 기리는 추모 행렬이 광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5.18의 현재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980년 5월 의원님께서는 당시에 조선대학교 신입생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계셨고 많은 것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특별히 해서 남다른 의미가 좀 있을 텐데 5.18 의원님께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 80년 당시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5.18을 겪게 되는데요. 제가 21일 집단 발표가 있는 날까지는 광주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21일 날 새벽에 엑소더스로 해서 이제 광주를 빠져나갔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5.18을 겪으면서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이렇게 큰 변곡점이 될 거라고는 그렇게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냥 국가 공권력이 무도한 시민을 폭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5.18이 이렇게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줄은 몰랐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광주 시민들의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정신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100만인 가까운 도시에 공권력이 부재가 돼 있었잖아요. 예. 치안이 부재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화나 강간이나 또는 뭐 은행을 탈취했다거나 이런 강력범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자치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대동정신을 발휘했던 그런 광주라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5.18이다. 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특별한 의미를 좀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21대 총선 당시에 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고 또 대표 발의하신 후에 그런 특별법 개정까지 이끌어내셨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 역사 왜곡 처벌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1997년에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5.18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도 정리가 끝났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건으로 자리매김이 돼 있는데 계속해서 5.18에 대한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들이 잔존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고작 할 수 있는 게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정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뭐 이런 정도 처벌밖에 할 수 없어서 5.18에 대한 이 상처를 덧내는 일들은 더 이상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게 시민들의 또 국민들의 공론화가 됐었고요. 특히 이제 5.18 40주년을 앞두고 2019년에
국회에서까지도 이 민의의 전당이 국회에서마저도 5.18을 폄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지만원을 불러서 국회 내에서 지금 강원도지사인 김순태 그리고 김진태 그리고 김술래 의원, 이종명 의원 이런 사람들이 5.18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잖아요. 이게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40주년에 맞춰서 이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죠. 역사왜곡 처벌법을 만들어 갔는데 다행스럽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당시 180석에 가까운 이제 과반 의석이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기존의 역사회곡 처벌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 계속 반대를 당시에는 야당이 했기 때문에 못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5.18 역사회곡 처벌법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저는 내심은 제가 당시 2020년에 5.18 40주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당시 이해찬 대표께 당론 1호로 역사왜곡 처벌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21대 국회가 출발하면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일자리가 우선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일자리 위원회까지 만드시고 했기 때문에 민생 법안인 일자리 법안을 1호로 하고 역사왜곡 처벌법을 2호로 당론 2호로 해서 역사왜곡 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법이 이제 특별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계속 뭐 5.18에 대한 겸해 왜곡은 있어 왔는데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처벌된 사례는 있나요? 역사왜곡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동안에 약 한 50여 건 신고가 돼 있고 했는데 지금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건 정도 송치돼 있고 최근에 전광훈 목사가 4월 27일 날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광주 사태, 5.18 사태에 5.18 사태는 북한 간첩이 주도한 이런 발언을 했고 또 헬기 사격은 없었다 이런 5.18을 폄훼하는 또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이제 광주 북부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법을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아무래도 뭐 전광훈 목사가 이 법에 따른 처벌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형사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만드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처벌도 중요한데 처벌만이 능사는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5.18 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도 함께 좀 기울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만들어지니까 그전에 5.18을 폄훼했던 세력들은 수면 아래 내려갔어요. 아시다시피 지만원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발언 안 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12건의 송치 사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신고된 게 한 50여 건이 됩니다. 근데 광주시와 5.18 재단에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많은 다수가 청소년들이 많이 그 대상이 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영상들을 무작위로 막 뿌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청소년들이 접근해서 이걸 본인은 아무 의식 없이 이제 이걸 퍼나르면서 이런 대상이 되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5.18에 대한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다. 즉 발포 명령자는 누구였는지 전두환이 이제 사망해버렸습니다. 대신 당시에 5.18 쿠데타의 주범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군 수뇌부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당시에 5.18에 참여했던 계엄군이나 공수부대 지금도 이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뭐 언론에 보면 계속해서 자막으로 당시에 뭐 증언이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그런 지금 이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증언들이 좀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5.18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규명을 하고 그리고 특히 뭐 안매장이나 지금 뭐 헬기 사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들이 좀 다 밝혀져서 정확히 5.18을 역사에 그리고 또 역사교과서에 5.18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이런 교육들이 또 청소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일반 국민들도 5.18에 대해서 왜곡되게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인식을 전환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예, 과제들을
앞으로의 과제들을 굉장히 많이 짚어주셨어요. 그중에 또 하나가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입니다. 네네. 국가적 과제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18은 단순한 그 국민적 저항 운동으로 끝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광주라는 공동체가 공권력이 부재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자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이런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갖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건 5.18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4.19와 함께 5.18이 우리 헌법에 전문에 반드시 게재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 5.18이 2011년에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할 때 첫 번째 이유가 5.18이 대한민국의 민주의 역사에만 기여한 게 아니고 냉전 시대 이후에 동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5.18 정신이 반드시 기록돼서 후세의 민주주의 역사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는 토대가 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법 전문 수록 반드시 필요한데 또 이 내용을 개헌과 이렇게 따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내년 총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해보자. 네네.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도 해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저는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5.18의 헌법 전문 게재와 함께 지금 87년 체제 헌법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인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헌법을 개헌하는 과정, 즉 헌법은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5.18의 헌법 전문 수록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지금 시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 22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이러한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초 발포 명령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좀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는 전두환이 사실상 발포 명령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그렇게 흐름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제 5.18 40주기를 앞두고 그런 내용들을 발표했던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포 명령을 전두환이 했는지를 밝혀내야 되겠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있는 여러 외교 문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군 수뇌부의 그런 증언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증거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아마 전체적인 위원회 활동이 끝나게 되면 백서를 아마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정확히 국가 백서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보존돼야 되고 기록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 진상조사위 활동 기한이 올해 말까지고 내년 6월에 아마 백서가 출간되고 정부에 이제 공고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호남에서도 그런데요. 아마 유권자들 많이 만나시고 주민들도 만나시면 민주당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어떤 얘기 주로 들으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돈봉투 사건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도권 여론은 매우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호남에서도 지금 여론들이 좀 빠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 투표 성향이 지난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이념 투표 내지는 계급 투표 막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투표 성향은 보면 세대 투표나 또 이익 투표로 가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저희들 2030 세대 지지를 받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2030의 지지를 많이 얻었던 게 이제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코인 사태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이 부분이 많이 좀 빠졌다고 합니다. 흔들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대신 저희 당이 이 부분은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쇄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 국민의힘에 당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윤리심판원장이나 윤리심판원의 역할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당에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희 당에 이런 어떤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윤리감찰단이나 윤리심판원이 즉각 가동을 못했던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지난번에 쇄신의총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이제 했었는데 저희들은 이런 노력들을 자정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모든 게 지금 검찰의 야당 탄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또 현실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계속적인 대장동과 관련된 압수수색,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한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까지 반면에 50억 클럽 사건은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곽상도 50억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저희들이 50억 클럽 대장동과 관련된 특검을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렸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도 패스트트랙에 지금 이제 올리도록 그렇게 가결을 해놨습니다. 이럴 때 지금 검찰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검찰의 편파적인 또 수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희 당이 힘든 여론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 않는가 생각도 같습니다. 그 윤리감찰단이 사실은 이제 검찰 역할을 하는 거고 심판원이 법원 역할을 그렇죠. 해서 충분히 자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은 어떨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좀 보완을 해야 될 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윤리감찰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부 인사를 대거 좀 영입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을 많이 좀 영입을 해서 감찰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이 이게 딜레마에 빠진 게 왜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느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느냐 하는데 지도부의 고충도 있어요. 뭐냐면 저쪽은 검찰은 모든 수사 기록이나 이렇게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당내 조사라는 것은 그 당사자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증언이나 이런 것에 기초해서 조사할 강제 수사는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자 이만큼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바로 검찰에서 뒤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게 되는 것이죠. 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찰단이 정말로 수사에 준하는 그런 그 감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끔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인력도 보강하고 제도도 보완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이 좀 되다 보니까 돈봉투 사건 때나 코인 논란 때나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지도부가 제대로 좀 조치를 적기에 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래서 지도부가 좀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그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동료 의원들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내 조사의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그 비판은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뭐 친명계 이런 걸 나누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총선과 관련돼서 당내 알력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알력 싸움에서도 또 이런 부분도 도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간호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의원님, 어제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일단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제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계제 대통령은 신뢰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양국관리법과 다르게 간호법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간호사협회를 방문해서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간호법과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에서도 3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던 법안입니다. 예. 그건 일순간 그걸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호법과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 것은 저는 옳지 않은 행동이다. 이 부분은 이제 이미 뭐 거부권을 행사해버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제2요구를 할 텐데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보고 대통령께서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예. 이번이 사실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이렇게 국회가 입법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상황이 두 번째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방송법이라든가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사실 국민들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피로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의 소통, 또 협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취임한 지가. 근데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이나 예산 문제와 관련돼서 여당에서 필요한 법안이나 또는 예산이 있으면 여러 뭐 미국의 의회나 이런 걸 봐보십시오. 대통령이 하원의원을 직접 만나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통령께서 마음을 열고 야당 국회의원들도 대표도 만나서 필요한 내용들은 부탁도 하고 소통하고 협치를 이제 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게 대통령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마이웨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대신 뭐 검찰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야당 너희들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대해서 뭐 검찰을 통해서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있는 이런 지금 정국이 정말로 불통의 정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